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최고 수장 혹은 최고 경제 책임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거의 관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그동안 위기 극복에 힘썼던 인물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각국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최근 동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상당히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인물들이 지금 요새 숨가쁘게 아마 그렇죠. 일정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선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어떤 지금 있는 입지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무래도 오바마가 집권 2기를 이제 사실상 이렇게 맞았는데요. 역시 집권 2기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전임 1기에 위기 극복에 그 주체가 됐던 사람들이 이 집권 2기 때에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 위기에 따른 후유증 처리하는 이런 인물로 좀 채워지지 않겠냐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후속 인물들이 많이 속속 거론되고 월가에서도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국도 시진핑 시대가 접어들면에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왔던 후진타오, 원자보 이런 사람들이 교체가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민회관까지 교체가 돼서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관심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들어서 가장 경제일병보다 더 관심이 되는 것이 아마 일본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내지는 총선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본도 그 총선거가 치르면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자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또 한국은 어떠냐 하면 한국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혼란기일수록 이 위기가 계속될수록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세계 경기나 글로벌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큰 골격을 인물별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저희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인물이 교체되면 지금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정책 골격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뭘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 일단 미국 집권 1기 때에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랑 쌍벽을 이뤄서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됐던 것이 아마 버냉키 회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버냉키 회장은 많은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그 3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표시하는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이 사실 증시라든가 경기 대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드라기 유럽 그 중앙은행처에도 역시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 이것이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시대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는 역시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그 경제 정책에서 하나의 변화가 있죠. 네. 기존에는 기준금리 인하에서 지금은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처럼 대규모 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도 조만간 그 정권 교체가 예상됩니다는 역시 노다도 자산 매입 정책으로 해서 지금 한번 보면 증시라든가 경기 대책이 돈을 푸는 정책에 그렇죠.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네. 이 인물들이 교체가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라든가 증시에서는 이것만큼 큰 변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정책 변경에 이렇게 주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선거를 맞으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 네. 이런 것이 월가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교체론이 일고 있는 버냉키 회장의 이 무기한 양적 완화 정책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2004년 1월 말까지 되어 있는 그 버냉키 회장의 사실상 임기는 이때 끝나는 거로 월가에서 이제는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네. 워낙 버냉키 회장의 자기 자신의 연임을 계속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이렇게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도 2004년 1월 말 때 버냉키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통화 절벽 우려가 이 버냉키의 임기 제한과 말려서 사실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재정 절벽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는
쌍둥이 절벽에서 통화 절벽 우려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집권 2기 때 최고 통수까지 해당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각도에서 사실상 후임자를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버냉키 의장이 1기 때 워낙 금융위기 극복에 오바마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한을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경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기 대책에서 골자를 이루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버냉키 의장의 신임으로 감안해 볼 때에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버냉키의 후임 얘기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또 후임자가 거론시킨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FRB에 이렇게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데 간접적인 영향을 차단시키면서 마지막 임기가 닿을 때까지 버냉키 의장에 이렇게 신임을 주고 권한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화절벽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는 역시 내년 말까지는 지금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무기한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효력이 없다면 다시 세신적인 측면에서 4차, 5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은 역시 양적완화 정책은 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 체질 개선은 아닌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에 지금 연속성이 강한 점을 강하게 연속성을 강화시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이달 말로 되어 있습니다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이것을 다시 한번 연장시키느냐, 올해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는 6월 말에서 6개월 동안 연장시켰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연장시키느냐 한데요. 지금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재연장 의사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이 버냉키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이 무기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위기 해결의 끈을 잡고 있는 이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은 추진이 계속될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초반에 경기 부양 기조보다는 많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 총재 취임한 지 1년 동안 됐습니다는 사실 출범 초에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개척이 역시 유럽의 전통에 맞춰서 지금 많이 퇴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이 지금 성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럽 위기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에서 최근에는 불태한 정책을 완전히 결부시켜서 이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럽 위기 극복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을 동시에 감안해서 전임 틀에서야 마찬가지로 다시 물가 안정 쪽으로 회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왜 이런 얘기 되냐면 우리가 이제 국채 매입하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풀립니다. 이 자금을 그대로 둘 때는 태환 정책을 할 때는 물가 안정의 전통적인 ECB의 정책 의지가 약화됐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고스란히 회복될 경우에는 사실상 불태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유럽의 경기 부양 기조가 퇴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불태한 정책을 이렇게 결부됐다는 것은 드라기 총재의 경기 부양, 성장 위주 이런 정책의 의지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기조에서 전통적인 물가 안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책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드라기 총재의 최근에 대한 유럽 회원국의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고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국가 신용등 강등 문제라든가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드라기 총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럽 위기의 극복 문제가 상당히 연말을 앞두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위기를 푸는 데는 드라기 총재뿐만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면한 문제죠. 이 유로본드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로본드는 사실상 하나로 진전되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역시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이 자체 문제 때문에 지금은 가장 유럽 통합에 또 유럽 위기 극복에 가장 관건을 갖고 있는 유로본드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경제TV 통해서 유로본드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전 단계로 많이 얘기했던 은행 동맹 문제까지도 지금은 완전히 정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각도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유럽 위기 문제를 풀어갈 때 정체 상태를 볼 때는 역시 힘 있는 국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 특히 독일이 이 프로보노 퍼브리커 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왜 유럽에 줬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역시 셰들리 로스의 그 공공선 게임 이론, 네거티브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지로선 게임보다는 이러한 그 유럽의 그 공공선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독일이 좀 이렇게 다른 해운관계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좀 풀어가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차원에서 네. EU가 잘했기보다는 유럽 위기 문제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풀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노벨상을 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독일도 상당히 국수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메르켈 입장도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체적으로는 세원증돼 있다 국민들의 지도가 약화되고 있고 또 메르켈 총리가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했습니다는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조차에서도 사실 입지가 약화되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사실상 그 교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까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두 축 중 하나인 중국은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시진핑 시대를 맞아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도 시장의 관심사죠. 의외로 사실 시진핑 시대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임 후진타오보다는 균형적으로 가지 않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경기의 정책 기조가 많이 변경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는 그러나 종전에 유지했던 경기 부양 기조라든가 이런 정책 변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후진타오 마련 무렵에 굉장히 약화됐던 마이버 정책이라든가 하는 이런 정책이 흔들리는 점을 오히려 더 강하게 통제력을 가져가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경기 부양 기조로 더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가는 그래서 종래의 균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기 부양 기조가 퇴색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덮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내년 2월 달에 후진타오 시진핑, 원자바에서 장쿠랭 해서 전부 이렇게 바뀌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내년에 상반기에 있을 인민행 총재까지 바뀐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정책 변화에서 가장 먼저 안정궤도를 이렇게 접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국 경제가 이루었던 두 축, 후진타오 원자바가 교체되는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도 어떤 인물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냐 하는 이 입장도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정권으로부터 막중한 짐을 좀 이어받은 시진핑 시대, 이 시진핑의 앞으로 경제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16일이죠. 아베 신조가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정책은 어떻게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까? 완전히 바뀌겠죠. 네. 자민당과 민주당의 속성을 볼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16일 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 정부가 퇴진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민당 들어와서 정책이 많이 바뀔 거로 봅니다. 그런 극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엔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경화세 이렇게 맞춰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경화 정책이라는 일본만의 생각으로는 엔저 정책으로 돌린다는 정책인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 타겟팅 상향선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에서 3%로 옮기려고 이렇게 쓴다는 국제적인 분위기는 글로벌 환율 전쟁을 불고 있고 아무리 일본 경제가 약하다 하더라도 인플레 타겟팅 선을 1%, 3% 끌어올려서 대규모 이렇게 화폐 발행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세계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국채 매입의 방식에 의한 돈을 푸는 방식은 사실상 주변 국가라든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선 2%로 이렇게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는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노다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엔저 정책을 추진해서 이 엔저를 돌려놓는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의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드라기, 메르켈부터 이 시진핑과 아베 신조까지 이 경제 강대국에서 총 책임자들의 앞으로 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현재 경제 동향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